안녕하세요. 자, 우리 내국소비세법. 이 내국소비세법이 뭐냐? 여러분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소비세입니다. 소비세.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세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소비세. 소비하는 것에 대한 세법을 정한다. 우리 내국소비세법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가가치세법이고요. 두 번째가 개별소비세입니다. 세 번째가 주세예요. 주세. 술. 개별소비세는 이거는 이제 특정 제한입니다. 주로 어떤 사치품들, 고가의 사치품.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우리 샤넬 가방 있죠? 고가의 어떤 가방들, 그런 사치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목이고요. 즉, 사치품을 소비하게 되면 부담하는 세금이다. 술은 술주자입니다. 술을 소비하게 되면 부담하는 세금이다. 그 다음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부담하는 세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가가치세는 거의 매일매일 소비하죠. 부가가치세. 문방구 가서 이런 볼펜을 사거나, 또는 마트 가서, 또는 편의점 가서 이런 어떤 생수를 사거나, 사게 되면 순수 이 가격만 주는 게 아니죠. 자, 이 물건의 가격이 1,000원이라 할게요. 여러분들 살 때 1,000원 주고 사는 게 아니죠. 부가가치세 10%, 100원도 같이 주고, 1,100원 주고 이 물건을 살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부담하고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주세도 매일매일 부담한다. 매일 술 먹는 사람은 주세도 매일매일 부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소비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부과하는 그런 어떤 세목을 내국소비세법이라고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관세사 1차 시험에서 부가가치세는 3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 개별소비세는 5문제, 주세는 5문제. 그래서 총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 동남 학원에서 이런 프리스쿨을 이제 열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부가가치세법을 배우잖아요. 쭉 일단 그 장부터 깊이 있게 쭉 나가요. 깊이 있게. 처음부터 깊이 있게 쭉 나갑니다. 순서대로.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법도 마찬가지고 개별소비세, 주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전부 다 각 단원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래도 갈 때 100% 이해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래도 갈 때 100% 이해된다. 100% 이해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뒤쪽에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학습을 해야만 앞부분 배우고 있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래도 갈 때 100%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 정규 과정은 이렇게 깊게 쭉 해서 바로 쭉 이렇게 교재 순서대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소비세법이라는 것을 처음 배우는 분들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각 파트가 각기 연결되기 때문에 이해도 측면에서 바로 이렇게 깊게 해서 쭉 진도 나가게 되면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도입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배우는 우리 프리스쿨 과정은 얇게 우선 전반적으로 이런 소비세에 대해서 얇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 가지고 전체 뼈대를 갖추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용들,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들, 가장 중요한 각 단원마다 뼈대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배우고요. 이렇게 배운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규 수업 과정을 들으면 이런 부분에서 바로 이 과정을 듣지 않고 바로 듣는 분보다 이해도가 훨씬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 가지 세목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쭉 뼈대를 갖추고 있죠. 큰 뼈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뼈대를 갖추고 이렇게 쭉 깊게 들어가게 되면 이런 이해도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인, 그 다음 효과적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제가 열고 있고요. 한 4시간, 5시간 정도 여러분들이랑 내국소비세가 뭐냐?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내용이라고 등한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용이 그대로 정규 교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자기 거로 만들면 정규 이론 과정 들어갈 때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 내용 같이 정확하게 같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국소비세법이 회계학이랑 시험을 같이 쳐요. 이 내국소비세법만 시험을 본다면 관계없는데 회계학이랑 같이 보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회계는 계산 문제가 되게 많죠. 근데 내세법은, 내국소비세법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말로 푸는 서술식이고요.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한 4문제. 4문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일식에서 그 정도밖에 출제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말로 풀어쓰는 어떤 서술, 모르는 객관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국소비세법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잘하면 실제로 시험장에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 회계학에 좀 마음 편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으니까 내국소비세법을 완벽하게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서 한 80 이상은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내세법을 먼저 이제 같은 시간에 2과목을 보다 보니까 내세법을 빨리 풀면 회계학을 여유롭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꽈락의 위험에서도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세법 확실하게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볼게요. 내국소비세법 파트 제1편 부가가치세법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을 일반 소비세라고 해요. 일반 소비세. 특별히 개별 소비세나 주세는 특정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특정 소비세의 성격인데, 우리 부가가치세는 광범위하게 여러분들이 이거는 부과하지 마라, 이거는 부가가치 제외하지 마라, 그런 특정 재화 용역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우리가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일반 소비세의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매일매일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을 살 때 순수 이 물품의 가격에 대한 것만 지불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같이 줍니다. 여러분 식당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식당 가서도 예를 들어 뭐 짜장면 한 그릇이 5,000원 있다. 이 5,000원 안에는 순수 짜장면 가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순수 짜장면 가격의 10% 부가가치세도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해서 이제 메뉴판에 5,000원으로 나오는 겁니다. 또는 어떤 이제 식당 가게, 어떤 뭐 식당이나 어떤 이제 물건을 파는 그런 소매업 가게 되면 이렇게 써놓은 데 있어요. 물건 가격 얼마 또는 용역 얼마, 여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별도, 이렇게 해서 또 가격표가 나오는 그런 어떤 식당이나 그 다음에 소매업 그런 것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누가 부담한다? 여러분이 부담하는 겁니다.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별도로 신고하는 거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이 내국소비세법 말고 우리 소득세법이라는 게 있어요. 소득세법은 주로 개인이 본인의 소득을 벌었다면, 내가 얼마 벌었다면 이 벌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합니다. 누가 부담합니까? 소득을 버는 이 개인이 부담하죠. 신고 누가 해요? 이 개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직접세라는 용어를 씁니다. 세금 부담자와 그 다음에 세금을 납부하는 이 사람이 같습니다. 우리가 소득세법에서 적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 법인세가 있어요. 자,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뭐 이익을 한 10조를 벌었다. 그럼 10조 번 거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돼요. 누가? 삼성전자가. 즉 이것도 직접세죠. 소득을 얻은 사람이 또는 얻은 법인이 직접 세금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신고 납부하는 자도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세고요. 근데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뒤에서 배우는 개별소비세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부가가치세법은
우리가 간접세라는 용어를 써요. 간접세라는 용어를 씁니다. 세금은 누가 내요? 여러분들이 내죠. 여러분들이 부담을 해요. 이거 물건 살 때 10%도 여러분들이 같이 부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따로 뭐 신고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건 없죠. 세금 신고는 누가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편의점이 부가가치세 세금 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 자와 부가가치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것을 우리가 간접세랍니다. 간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부담하는 자. 이걸 전문 용어로 뭐 담세자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세금을 담세자. 세금을 담세자. 이 부담하는 자와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자가 틀리죠. 이것을 우리가 간접세라는 용어를 쓰고요. 개별 소비세, 그다음 주세. 전부 다 똑같습니다. 소비세는 전부 다 간접세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이제 이 간접세를 배우는 겁니다. 소비세, 간접세. 자, 이렇게 크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금을 많이 이제 걷는 세수가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3대 세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재정 세수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 다음 나머지 기타 등등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 재정, 세수의 국가의 수입은 세금이죠. 국가의 수입은 세금입니다. 국가 수입에 가장 크게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세 가지 세목이고요. 여러분들은 저랑 여기 소비세에서 이제 소비세를 같이 배우게 됩니다. 소비세를. 자, 이 정도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아직 세법을 안 배웠더라도 여러분들 매일매일 몸으로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 좀 보시고 이제 부가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이 과세되는지, 내가 세금을 부담하는데 나는 한 번도 신고한 적이 없는데 누가 신고할까? 그러면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신고를 할 건데 이 물건을 파는 사업자가 어떻게 신고할 건가? 그것을 이제 저랑 같이 쭉 같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 교재 보시고요. 부가가치의 정의를 배웠고요. 부가가치는 뭐냐? 한마디로 짧게 설명드리면 새로운 가치 창출자거든요. 사업자가 뭔가를 투입해서 새로 창출한 걸 부가가치랍니다. 자, 가령 갑이라는 사업자가 있다 할게요. 갑이라는 사업자가 있다 하겠습니다. 뭐 제조업이라 할게요. 자, 이 친구가 어떤 물건을 만들려면 외부에서 원재료 등을 구입해야 되겠죠. 100이라는 거를 구입했다 할게요. 가령 자기가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재료를 100을 구입했다 할게요. 자기가 이제 뭔가 투입하겠죠. 이것저것 투입할 겁니다. 투입해서 이걸 파는 거예요. 얼마에 팔았냐? 300에 팔았다 할게. 그러면 이 사업자 갑이 자기가 창출한 가치 증가분 얼마죠? 자, 200입니다. 200. 이것을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랍니다. 사업자가 새로 창출한 가치 증가분이다. 100에 사서 300에 팔았다면 200이라는 가치를 창출했다는 겁니다. 이게 부가가치의 정의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용어 자체가 조금 몸에 와닿진 않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200을 딱 구해서 이 200에 대해서 10%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닙니다.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구해서 여기에 대해서 10% 우리 부가가치세는 10%죠. 10%인데 이렇게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구해놓고 10% 이렇게 때리는 방식이 아닌 일종의 간접적인 방법을 구해요.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때려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전당의 세액공제법이라는데 산식을 적어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
현행 부가가치세는 10%다. 이걸 우리가 매출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출은 회계약의 매출하고 틀립니다. 물건 파는 거. 이거 전부는 매출입니다. 영업의 수익이든 정기 매출이든 사업자 갑이 파는 거는 전부 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출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파는 게 있죠. 매출. 이 갑이 자, 얼마 매입했습니까? 매입한 게 있죠.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나오죠. 자, 여기 대해서 10% 때리면 부가가치세가 나옵니다. 요 원리죠. 네.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200에 대해서 10% 내라. 20 내는 거죠. 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요.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간접적인 방식을 구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요 관료를 풀어볼게요. 관료를 풀어보겠습니다. 관료 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요 식을 바꾸면 매출이 있죠? 매출이 있으면 여기다가 10%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 매입에 대해서 10%를 때립니다. 자, 이걸 다시 지식을 바꿔볼게요. 매출이 있으면 여기다가 10% 때리라. 그 다음에 매입은 자기가 물건 사올 때 매입을 했겠죠? 이 친구가 물건을 사올 때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매입세액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매출 얼마예요? 300이죠? 300에 10% 때리면 얼마죠? 30이죠. 매입세액은 얼마예요? 매입이 10%. 100에 대한 10%가 얼마죠? 10이겠죠. 이렇게 하면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20이죠. 이 20은 어떻게 나왔어요? 300에 대해서 100을 빼고 10% 하면 20이 나오죠. 자, 현행 부가가치, 지금 이 사례에서는 둘 다 같아요. 결론은 같은데,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이렇게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직접 구해서 10% 세금을 때려서 부가가치세를 구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이런 원리로 구합니다. 이런 원리로. 사업자가 판기했으면 10% 세금을 거래 징수해라. 사업자 갑이 물건 사올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있으며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그거 빼줘라.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을 구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하는 방식을 우리가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직접 부가가치를 구해서 세금 때리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매출이 있으면 10%, 그 다음에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으면 빼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장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이유를 이제 왜 이런 장점이 있냐? 직접적으로 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을 구해서 20을 구하게 되면 어떤 면이 유리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자, 사례를 볼게요. 자, 세 개의 사업자를 예를 들게요. A 사업자. 여러분 지금은 의미만 보세요. 의미만. 자, 어떤 의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 사업자가 있고요. B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 사업자. 그 다음 최종 소비자가 있다 할게요. 최종 소비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물을 사려면 여러 가지 어떤 생산 단계나 유통 경로를 거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입할 겁니다. 자, C가 최종 소비자에게 파는 사업자고요. C도 이 물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원자재를 구입해야 되겠고요. 또 B도 C에게 팔려면 여러 가지 원자재를 구입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생산이나 유통 과정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겁니다. A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100이라 할게요. B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200이라 하겠습니다. C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300이라 할게요. 이렇게 이제 100, 200, 300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암산으로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간단한 사례를 썼고요. 자, A가 최초 공급자야. A는 전 단계가 없습니다. A가 최초 공급자고요. 자, 그럼 A가 100 창출하려면 B에게 100 공급하면 되겠죠. B는 볼게요. 100의 재화를 사서 200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C에게 얼마에 팔아야 됩니까? 간단하죠? B가 200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100이 사서 300이 팔아야 되겠죠. 300이 팔 겁니다.
자, 그 다음 C가 300에 샀어요. B로부터. 그 다음에 300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얼마의 소비자에게 팔아야 되겠습니까? 600에 팔아야 되겠죠. 간단하죠? 네. 부가가치는 사업자가 창출한 새로운 가치 증가분이니까 얼마에 사서 더 높게 팔았다는 겁니다. A가 창출한 부가가치 100, B가 창출한 부가가치 200, C가 창출한 부가가치 300. 여러분, 이 사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간단한 사례라고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원리에 의해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이 쫙 세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이 소비세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쉬워요. 왜? 이런 원리로 우리가 법조문이 쭉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최종 소비자가 이 물건 가격, 이게 600일 할게요. 생수가 600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딱 물건 가격만 줍니까? 아니죠. 부가가치를 10%도 부담해야 되겠죠. 사업자 C가 소비자 팔 때 600 맞는 게 아니고 부가세 10%도 받을 겁니다. 60. 이렇게 되겠고요. 자, 각 사업자 단계마다 요식을 그대로 투입을 해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100, 200, 300, 여기다가 10%, 10, 여기다가 10%, 20, 여기다가 10%, 30 이렇게 떼내는 게 아니고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인데 자, 매출이 있으면 10% 때립니다. 그 다음에 매입세액을 빼줘요.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구합니다. A는 매입한 게 없으니까 이건 제로국이고요. 자, A가 B에게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어요? 100에 팔고 10% 하면 10이겠죠. 10입니다. 그럼 A가 세금 내는 건 얼마예요? 10을 내겠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B를 할게요. B가 물건 팔 때 매출에 대해서 10% 때립니다. 얼마입니까? 300 팔겠죠. 30을 거래 징수할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자기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에게 부담을 시켜요. C가 600 팔 때 소비자에게 60을 부담시키죠. 자, 이런 원리로 A도 B에게 물건 100에 팔 때 100만 받는 게 아니고요. 10%도 같이 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매출에 대한 10%, 매출세액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맞죠? 그 다음 매입세. 우리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가 누가죠?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죠. 사업자가 A로부터 물건을 사올 때 10의 부가가치를 부담했지만 이거를 빼줘야 됩니다. 10. 그래서 20이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간접적으로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구하기로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기로 했으니까 요 부담한 매입세금 빼줘야 됩니다. 자, 또 다른 원리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사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 안 됩니다. 왜? 부가가치세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A가 물건을 팔 때 10을 받아갔습니다. 그럼 B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담한 거죠. 빼줍니다. 20. 자, C를 볼게요. C가 물건을 팔아요. 소비자에게 10%. 얼마예요? 600에 대해서 10%죠. 600에 대해서 10%. 60을 받고요. 자, 사업자 C가 B로부터 물건을 사올 때 부담한 매입에 대한 세액이 얼마냐? 30이겠죠. 빼주어서 30만 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각각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100에 대해서 10, 200에 대해서 20, 300에 대해서 30 이렇게 하겠지만 자,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얼마가 돼요? 최종 소비자가 60 부담했죠.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은 얼마에 부담했어요? 60 부담했죠. 근데 세금 신고는 누가 했습니까? A가 세금 신고했어요? 아니죠. C가 얼마 세금 신고했어요? 30. B가 얼마 세금 신고했어요? 20. 즉 국가에 20을 냈다는 겁니다. A가 국가에 얼마 세금 신고 납부했습니까? 10을 납부했다는 거죠. 자, 사업자가 이렇게 10 납부, B가 20 납부, C가 30 납부했지만 최종 소비자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구죠? 여러분들이겠죠. 동영상 듣는 여러분 최종 소비자가 되는 원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우리가 방식을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용어를 써요. 전단계 세액공제법. 전단계 C를 볼게요. C의 전단계가 뭐죠?
B죠, B. 전 단계. 전 단계에서 세액. 전 단계 세액이 뭐예요? 매입세액이라는 겁니다. 전 단계 세액을 우리가 매입세액. B가 물건 팔 때 30 거둔 또는 C 입장에서는 30 부담한 이거를 전 단계 세액을 공제를 해주자. 그렇게 되면 정확히 C가 창출한 부가가치 300에 대한 30이 나온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전단계 세액 공제법을 용어를 씁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배우는 거예요. C사업자 단계. C사업자 단계의 여러 가지 납부도 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의무가 있을 거예요. 우리 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의무들을 저랑 이제 같이 배우게 되는 원리입니다. 요 정도 원리 봐두세요. 디테일한 내용은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왜 이런 원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야, 이렇게 단계별로 세금 걷지 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라는 의문을 가질 거예요. 자, 그냥 A는 이런 거 징수하지 말고 B도 징수하지 말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냥 최종 C가 물건 팔 때 소비자의 60 거두면 되지 않냐?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의 복잡하게 하지 않고요. 하지 않고 그냥 C가 물건 팔 때, 물건 판매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C가 물건 파는 가격의 10% 요거 해서 소비자에게 받는 겁니다. 600이 얼마죠? 600에 10%면 10이겠죠. 60이죠. 그냥 C만 소비자에게 물건 팔 때 60 거두어서 이거 세무세 내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맞죠?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뭐예요? 내고 공제받고 내고 공제받고 다 필요 없잖아요. 그냥 C가 소비자 600 팔 때 60 거둬서 내고 그걸로 끝내버리면 아주 간단할 건데 이렇게 각 거래 단계마다 A는 거래 징수하고 거두어서 내고 B도 C에게 팔 때 거래 징수해서 거두어서 국가에 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부담한 거는 빼주고 C가 부담한 거는 빼주고 뭡니까? 내고 빼고 내고 빼고 결론은 다 똔똔이잖아요. 맞죠? 내고 공제받고 내고 공제받고 결론은 이거는 다 똔똔인 거예요. 맞죠? 국가 입장에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잖아요. 내고 공제받고 내고 공제받고 결론은 이것만 내는 거죠. 맞죠? 근데 이렇게 최종 소비자에게 거래할 때 단단계 거래에 대한 세금으로 부과해서 끝내지 않고 현행 부가세법은 다단계 거래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단계. 각 거래 단계마다 부가세를 부담하고 신고하자. 내고 공제받고 내고 공제받고 이렇게 한 이유는 탈세 방지입니다. 탈세 방지를 하기 위해 특히 소득에 대해서. 왜냐하면 자, 우리 부가가치세는 어떠한 경우도 사업자가 부담하면 안 되는 세목입니다. 누가 부담해요? 소비자가 부담하죠. 그러면 이런 C나 B가 이렇게 매입세액을 자기가 낸 거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국가에 알려줘야 돼요. 세금 계산서가 있습니다. 텍스 인보이스라는 게 있어요. 텍스 인보이스. A가 B에게 물건을 팔 때 텍스 인보이스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B는 이거를 수령해야 되고요. 이 텍스 인보이스, 세금 계산서는 A 입장에서는 내가 10% 세금을 거뒀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고요. B는 나중에 매입세액 받을 때 내가 부담한 게 10이다. 이거를 국가에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런 자기가 수령한 세금 계산서를 국가에 제출해야 됩니다. 국가에 알려줘서 이렇게 매입세액 공제받아요. 그러면 B나 C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기가 낸 부가가치세를 빼기 위해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제출하겠죠? 세금 계산서를 국가에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이 판쪽의 매출자, 이 사람들이 누락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B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B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요. 자기가 수령한 세금 계산서를 국가에 알려주고요.
그렇다면 만약 A가 자기 매출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안 한다. 그럼 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릴 겁니다. 걸릴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간 거래에 대한 이 소득을 국가에 누락하고 세금 안 내는 그런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다단계 거래세라는 복잡한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원리, 지금 배운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부가가치세법을 잘 이해하시면 개별 소비세나 주세 공부할 때 훨씬 더 쉬워요. 훨씬 더 쉽습니다. 원리가 다 비슷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한다? 최종적으로 소비자 부담한다. 근데 세금 신고 납부하는 거는 이 A, B, C 사업자가 한다. 그래서 간접세는 용어다. 이에 반해 소득세나 법인세는 돈 버는 사람이 자기가 번 거에 대해서 직접 신고하고 세금 내는 겁니다. 직접세 역할을 하고요. 자, 부가가치세법은 우선 부가가치의 정의, 새로운 가치 창출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 A가 100에 사서 300에 팔았다면 200의 가치를 창출했고 200이 대 10% 때리면 값이 20 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 부가세는 직접적인 부가치를 구해서 세금을 때리는 게 아닌 일종의 간접적인 방식을 써요. 갈로를 풀면 이렇게 나오고요. 매출에서 10% 때리고요. 자, 매입세, 사업자가 상대방에게 판 사람에게 준 부담당한 그 세금을 빼줍니다. 이렇게 300에 대 10%를 빼줘서 간접적으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치에 대한 세금 20을 내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전단계 세액공제법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 왜 장점이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다단계 거래세를 채택해서 사업자의 탈세 방지를 한다. 이렇게. 그러면 최종 소비자는 부담을 60을 하는 거죠. 60을 하는 겁니다. A가 B에게 팔 때 100만 받지 않고 부가세 10%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0% 내가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금 기한수를 끊어줘요. 증빙서를 이렇게 하나 끊어줍니다. 그러면 B는 부가가치에서 주고 이 세금 기한을 받아요. 그래서 B가 매출에 대해서 30 신고하겠지만, 매출세액 신고하겠지만, B가 본인이 거래징수 당한 이 매입에 대한 세액을 빼줍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간접적으로 구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종 소비자 60이 나오겠죠. 내고 공제받고 결론은 60이 소비자가 들어가고요. 근데 사업자 A가 국가에 10을 내고요. 사업자 B가 국가에 20을 내고요. 사업자 C가 국가에 30을 내요. 그렇지만 이 60 부담자는 누구죠? 최종 소비자죠. 이렇게 최종 C가 그냥 물건 팔 때 600 팔 때 10% 걷어서 국가에 내면 그걸로 끝날 건데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다단계 거래세를 채택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소득에 대한 탈세 방지하기 위해서. 왜? B나 C가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수령한 세금 기한서를 국가에 알려줘야 되는데 국가에 알려주게 되면 이런 매출 쪽이 이런 탈세를 누락을 할 수 없는 이런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고 번거롭지만 다단계 거래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다.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다. 전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을 빼주는 겁니다. 전단계 30. 세액을 빼주자. 전단계 매입에 대한 B가 물건 판 거에 대한 그 세액을 빼주자. 이런 원리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이고요. 자, 요 정도 하고요. 자, 상세한 거는 우리가 나중에 정규 과정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리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3절 우리 국경세를 볼게요. 국경세. 자, 여기도 우리 밑에 그림을 볼게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생산지구 과세 방식입니다. 소비지구 과세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사업자가 있어요. 자, 한국에서 TV를 만들어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10%입니다. 일본의 부가가치세는 5%예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10%고요. 일본은 5%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600에 대한 순수 TV의 가격이 600이라 할게요. 그거랑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 과세 방식은 생산지국 과세 방식입니다. 세금 계산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 60을 적용해서 이렇게 해서 일본에 팔아라. 그러면 일본에서 얼마에 사야 되죠? 일본에서 한국 TV를 사기 위해서는 660주고 산다는 겁니다. 660주고. 자, 660주고. 별도의 일본의 세율은 적용하지 않고요. 자, 근데 이런 생산지국 과세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즉 생산한 나라, 수출한 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해서 물건을 팔아라.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냐 하면,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한 TV하고 똑같은 TV를 일본에서 제조하는 사업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생산하는 이 TV랑 똑같은 거를 일본에서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본은 이거 얼마에 팔아요? 똑같이 순수 TV의 가격은 6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일본은 소비자가 이거 살 때 얼마 부담합니까? 5% 부담하니까 30이겠죠. 그럼 일본은 630일 겁니다. 자, 다시 할게요. 소비자 입장을 볼게요. 소비자 입장. 소비자가 이거 얼마 주고 살 거냐? 왜? 최종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니까. 소비자가 TV 얼마 주고 살 거냐? 생산용 과세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한국 부가가치세를 적용해서 660 주고 소비자가 사야 됩니다. 근데 똑같은 재화를 일본 제조업자가 일본에서 생산해서 똑같이 팔려면 일본의 부가가치세는 5%니까 630 팔려면 일본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국 거 사요, 일본 거 사요? 똑같은 TV라면 당연히 이게 훨씬 더 싸죠, 맞죠? 이거 사겠죠. 그러면 한국에 있는 그 TV 만드는 기업들이 불리해요, 유리해요? 불리할 겁니다. 불리하게 되면 무역거래가 잘 돼야 안 돼요? 무역거래가 안 되겠죠. 이런 무역에 대한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장애. 자,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그래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라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나라. 왜? 이렇게 되면 무역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과세하냐면, 자, 일본이 있고요. 일본 TV가 있고요. 한국 TV가 있어요. 한국에서 생산을 해요. 순수 재화의 가격이 900이랍니다. 요거 수출할 때는 수출할 때는 600에 나가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적용하지 말고 600에 나가라. 그 다음에 소비하는 나라의 세율을 적용해라. 몇 프로? 5%? 30. 그럼 우리나라 제품이 일본에서 630에 팔리겠죠. 자, 일본 TV 똑같이 일본에서 생산한 제조업자가 물건 팔면 5%니까 630을 소비자에게 팔 겁니다. 그러면 무차별하죠. 세율 때문에 이런 무역 장벽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소비적 과세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600이 600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적용할까? 영세율이라는 걸 적용하면 됩니다. 세율은 적용하되 우리나라가 해외에 물건 팔 때 세율은 적용하되 0% 적용하자는 겁니다. 0% 적용하게 되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싹 없어져요. 600에 나갑니다. 소비하는 나라, 너희 나라 세율 적용해라. 이렇게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무차별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무역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물건 파는 사업자가 손해볼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 세금 때문에, 세율 때문에. 이게 국경세 조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현행 부가지수법은, 우리나라 부가지수법은 소비지급 과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왜? 이거 하는 것이 무역 장벽을 방지할 수 있고 세율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불리한 경우를 없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갈 때 그러면 물건이 팔 때 지금처럼 이렇게 10% 적용하지 않고 일본에게 물건 팔 때 최종 소비자가 일본에 있다 하겠습니다. 일본은 물건 팔 때 660에 파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디 세율 적용한다? 나갈 때는 0%에서 부가세 없앤 다음에 소비하는 일본에서 10%를 적용해라. 자, 이게 국경세 조정이고요. 이 세금 하는 거를 자, 누가 거래 징수하냐면 세관장입니다. 자, 요거는 뒤에서 배우도록 할게요. 지금은 국경세가 뭐다? 국경세가 뭐다? 자, 국경세 원리가 뭐다? 소비지급 과세 방식은 수입하는 나라, 소비하는 나라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자. 그렇게 되면 세율 때문에 각 나라마다 차이 나는 부가가치 세율 때문에 어떠한 사업자가 더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불편한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상당히 중요한 내용 많이 했습니다. 뭐 직관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근데 세금을 거래 징수한다. 세금에서 교부한다. 그래서 거래 징수해서 매출을 낸다. 그 다음에 매입세액 받는 사람은 입증해서 공제받는다. 이런 원리를 해서 된다는 거.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제4절 우리나라 부가지수법의 특징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